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지로나전에서 또다시 2대4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라리가 34라운드 지로나와 바르셀로나가 대결을 펼쳤죠. 이 경기는 2위 쟁탈전이었어요. 지로나가 라리가 3위,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위, 양팀의 승점 차는 2점에 불과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5점 차로 벌리면서 2위를 확정짓는 분위기로 갔겠죠. 그러나 지로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로나가 2위로 올라왔고 바르셀로나는 3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4경기. 4경기에서 과연 지로나가 실수할까요? 바르셀로나가 2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중요 경기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올 시즌 내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어휴,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지로나를 상대로 어떻게 패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지난 34라운드 지로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이 경기에서 지로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을 2대1로 마쳤어요. 크리스텐센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었고 물론 골을 넣자마자 도브비크에게 실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레반도프스키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라민 야말이 얻어낸 PK를 골로 연결시키면서 2대1로 전반전을 마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도 먼저 분위기를 잡은 쪽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득점 기회를 잡았었는데 결정짓지 못했죠. 결국 미첼 감독이 포르투와 양쿠토를 투입시키면서 오른쪽 측면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고요. 이것이 적중합니다. 포르투는 교체 출전하자마자 세르지 로베르토의 실수를 틈타서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미겔 구티에레스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르투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 결국 쐐기골을 넣었죠. 결국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바르셀로나가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 공격에서 결정력 부족, 공격의 효율성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요? 시즌 내내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차비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교체하는 자원을 봤을 때 와, 난 페란 토레스하고 오리올 로메오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100기를 던졌네? 걷어차버렸네? 야, 이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록을 볼까요? XG값 보세요. 1.86 대 2.56이에요. 지로나는 득점 기회에 비해서 골을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르셀로나 수비가 실수를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2.56이라는 XG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골밖에 못 넣었어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XG값에 비해서 골수가 적어요. 그 얘기는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율도 40% 대 60%. 슈팅 숫자 보세요. 유효 슈팅 숫자는 7개로 똑같지만 슈팅 숫자도 9대 16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열심히 해놓고 스스로 망친 느낌. 이런 경기가 올 시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2위 쟁탈전이에요. 스페르코파 같은 경우에는 4팀이 출전을 하죠.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한 2팀, 그리고 라리가 1위 팀, 2위 팀 이렇게 진출하는데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빌바오하고 마요르카가 출전했기 때문에 라리가 1위 팀과 2위 팀이 스페르코파에 간단 말이죠. 레알 마드리드 우승 확정지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죠. 2시즌 만에 우승이자 36번째 우승인데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답답합니다. 여하튼 2위까지밖에 스페르코파에 진출을 못하는데 지금 2위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지로나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경기가 4경기니까 지로나가 실수하지 않으면 지로나가 2위를 확정 짓는 거예요. 물론 지로나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흔들린 건 사실이고 홈보다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남은 경기는 4경기밖에 없습니다. 원정 경기는 2경기. 원정 2경기만 제대로 대처를 하면 지로나는 2위를 기록하면서 다음 시즌 스페르코파에 진출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하면은 1위 레알 마드리드를 압박할 수 있는데 패배했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2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데 패배했죠. 이건 뭔가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우승할 만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에 리그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패배. 홈에서는 무패란 말이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최다 득점 최소 실점 팀이에요.
이런 팀이 우승하는 거죠.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부상 선수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지만 대처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드 벨링엄이 부상이면 브라인 디아스가 해결하고 비니시우스가 부상이면 호드리고가 해결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어떻습니까? 부상 선수가 나오면 그 빈자리가 눈에 너무 띄어. 감독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요 순간마다 이렇게 패배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패, 지로나 상대로 2패, 그러면 당연히 3위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혼자 벽 보고 얘기하듯이 약간 울컥해서 제가 잠깐 울컥했네요.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2경기 패배하면서 다음 시즌 수페르코파 진출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남은 4경기 지로나가 실수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바르셀로나는 4경기 모두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전술 볼까요?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차비 감독은 하던 대로 했습니다. 3-2-5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고 4-4-2 형태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그 형태를 유지했는데 다만 페르민을 미드필더 라인이 아니라 왼쪽 측면에 배치를 했죠. 어차피 왼쪽 측면에 배치를 하되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다가 페르민이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피냐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피냐가 최근 공격 포인트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 그냥 하피냐를 측면에 배치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긴도안, 세르지 로베르토, 크리스텐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도안은 올 시즌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긴도안은 수비 가담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역습을 전개할 때 이 공간 쪽은 쉽게 그냥 밀고 올라와요. 사비우, 치간코, 발빠른 공격수들이 지로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제어를 못하니까 지로나에게 공격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전 들어서 미드필드 라인에 빨리 변화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변화를 주는 속도도 지로나보다 느렸어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오른쪽에 라민 야말, 그리고 긴도안과 페르민이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칸셀로의 왼쪽 플레이. 칸셀로도 욕심내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 위치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자리예요. 여하튼 공격 쪽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 장면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 라민 야말 나는 라민 야말 보는 재미로 최근 바르셀로나 경기 봅니다. 바르셀로나가 기록한 2골 다 라민 야말이 만들어줬어요. 라민 야말의 도움으로 크리스텐센이 골 넣었고 라민 야말이 PK 얻어서 레반도프스키가 골 넣었습니다. 라민 야말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 어린 선수가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오른쪽 측면을 다 흔들어 놓고 반대편의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후반전 한 60분까지도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다. 왜 그러냐면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빠르게 전환하고 공격 전개할 때 지로나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득점 기회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2골에 멈췄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동점골이 나왔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동점골 내주는 장면도 세르지 로베르토의 백패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다가 지로나는 동점골 넣은 다음에 확실하게 분위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승골,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10분 안에 3골을 몰아넣었어요. 지로나의 공격은 흐름 탔을 때 정말 무섭습니다. 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 득점 2위 팀인데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골차는 한 골 차에 불과합니다. 1위 레알 마드리드가 74골, 2위 지로나가 73골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지로나는 득점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버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기복이 있거든요. 물론 쿠바르시의 등장과 동시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불안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비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는 더 나은 팀이었고 1시간 동안 훌륭했다. 하지만 마무리 부족과 수비 실수가 우리를 죽였다. 저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결정력 부족, 수비 집중력 문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게임을 선물했다. 우리가 상대가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죠. 충격적인 패배지만 아직 경기가 남았고 발전해야 된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 공식 4경기에서 3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전 패배,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엘 클라시코 패배, 라리가 우승 경쟁하는데 실패를 했죠. 자, 그리고 지로나전 패배. 중요한 순간마다 패배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2경기 패배로 3위를 내려왔으니까 2경기의 중요성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차비 감독의 인터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차비 감독이 대처를 잘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비 감독이 조금 더 빨리 교체 카드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체 카드를 먼저 쓴 쪽은 지로나의 미첼 감독이거든요. 65분에 포르토하고 양코토를 투입하면서 오른쪽 라인에 변화를 줬는데 선수 교체하자마자 포르토가 들어가서 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세르지 로베르토의 백패스 미스, 그리고 노우비크가 욕심내지 않고 포르토에게 내주는 패스, 그리고 나서 포르토의 마무리, 결국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바로 변화를 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9분에 하피냐하고 페드리를 투입하거든요. 하피냐와 페드리를 투입하는 시기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저는 이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물론 67분에 쿠바르시의 압박구 차단 실수로 결승골을 내주는 모습이라든가 75분에 칸셀루가 포르투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포르투에게 발리 슈팅을 내주는 장면 너무 아쉽죠? 다 골로 연결이 됐으니까요.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수비수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간격은 벌어집니다. 그러면 수비 쪽에 과부하가 걸려요. 수비 쪽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경기 패배하고 나서 선수들이 인터뷰 보면은 아라우의 인터뷰 보면은 동점골을 허용한 순간 우리는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테오 슈테기는 야 이거 10분 동안 3골을 허용한 거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렇게 큰 경기에서 수비 실수로 패배한다? 이건 실력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력이에요. 바르셀로나의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시즌 수비는 진짜 환상적이었죠.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20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가 정말 단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34경기에서 22골 실점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는 시즌 통틀어서 리그에서 20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대단했죠. 그런데 올 시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반기의 수비 쪽의 문제라면은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는 쿠바르시가 등장하고 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여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기록을 돌아보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올 시즌 공식 49경기에서 68실점, 리그 34경기에서 43실점, 2012-13 시즌에 60경기에서 70골 허용한 적이 있거든요. 이후 최다 실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49경기에서 68실점이니까 사실은 그 시즌보다 올 시즌 경기당 실점률은 더 높다는 얘기죠. 여기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9실점, 3경기에서 9실점입니다. 그리고 지로나 상대로 2경기에서 8실점, 비아레알 상대로 8실점,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6실점, 그라나다를 상대로 5실점. 그 얘기는 강팀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경기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리그 2경기에서는 5골 실점했죠. 그런데 스페르코파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경기에서 4골 실점했거든요. 지로나 상대로 전반기도 후반기도 2대4로 패배했으니까 8골 실점했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도 고생할 가능성이 커요. 바르셀로나가 최근 공식 4경기에서 1승 3패라고 했는데 최근 4경기에서 13골이나 실점했으니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긴 어렵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비가 무너진 거예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8강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라우의 퇴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엘 클라시코라든가 지로나전은 이야기가 다르죠. 차비 감독이 다음 시즌도 바르셀로나를 이끌 텐데 수비 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칸셀루를 영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칸셀루, 쿠바르시, 아라오, 쿤데로 이어지는 이 백포 라인
그리고 테어슈테겐까지 이 수비진은 큰 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늘려주면 돼요.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이런 식으로 수비 쪽에서는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돌아보면 테어슈테겐 부상 때문에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나온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점률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수비진의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서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기존의 수비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수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조직력을 높이고 미드필드진을 어떻게 구성하냐의 문제예요. 미드필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서 공수의 밸런스를 맞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도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4경기가 남아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 알메리아, 라요 바이카노, 세비야를 상대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소시에다드가 현재 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7위 베티스의 추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도 쉬운 경기는 아니죠. 원정 경기니까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4경기 모두 승리할 거라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4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지로나가 실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로나의 남은 경기는 알라베스, 비아레알, 발렌시아, 그라나다전인데 비아레알과 그라나다전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홈에서 워낙에 강한 팀이니까. 문제는 발렌시아 원정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7위 베티스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현재 라리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위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2위 자리를 놓고 2위 지로나와 3위 바르셀로나가 경쟁하고 있고 양팀의 승점 차는 1점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르셀로나와 지로나의 4경기 남은 거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위 경쟁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빌바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점 차가 점차적으로 벌어져서 지금 6점 차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미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5위가 빌바오, 6위가 소시에다드입니다. 네, 6위가 소시에다드인데 소시에다드가 승점이 54점, 그리고 7위 베티스의 승점이 52점, 2점 차예요. 6위까지 유로파 리그로 나가고 7위는 컨퍼런스 리그로 나가니까 베티스는 소시에다드를 계속해서 추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위가 발렌시아, 9위가 비아레알인데 베티스하고 승점 차가 좀 벌어져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싶은 욕심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로나가 발렌시아 원정 경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일정들을 봤을 때 양팀 모두 고비는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지로나가 잘 넘어갈지 바르셀로나가 잘 넘어갈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고비를 잘 넘더라도 지로나가 실수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바르셀로나가 2위 차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흐름 자체가 그래요. 흐름 자체가. 바르셀로나의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팬들이 스페르코파 꼭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바르셀로나가 많은 대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는 스페르코파 나가는 것이 은근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위는 차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로나를 내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바르셀로나에게 운도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2위 탈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보죠.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어렵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남은 4경기에 모든 걸 건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고. 미스카 바르사.